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볼티모어 대 클블인데 뭐 포비치 같은 경우는 별 얘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좀 늦은 시점에 콜업을 한 거였다. 한창 좋았을 때는 콜업을 안 하다가 얘가 좀 내리막을 걸을 때 콜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첫 경기 때는 안 좋았는데요. 지금 두 번째 세 경기 애틀랜타랑 그 양키스라는 강한 빠따를 상대로도 6이닝 무실점, 4.2이닝 1실점 본인의 역할은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다만 직전 경기에서는 이런 볼넷 같은 부분이 조금 많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콜업 이후에 3.93면은 네, 신인 선수치고는 본인의 역할은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반대편에 있는 테너바이비가 지금 굉장히 빡센 상대입니다. 볼티 입장에서는. 여기 일단 적힌 것처럼 원래 이제 작년이나 이런 것들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테너바이비가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주요 구종들이 전부 다 플러스 피치였었고, 뭐 바이비, 개빈 윌리엄스, 로건 알렌 셋 다 3점대 이렇게 시즌도 뭐 첫 시즌부터 하고 좋은 활약을 했는데, 테너바이비는 지금도 좀 회복세에 있는데, 다만 이렇게 그 포심이 많이 죽었다는 거, 이게 제일 눈에 드러집니다. 작년에 플러스 10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던 구종인데 올 시즌에는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은 여전한 반면 포심이 많이 죽기는 했거든요. 피안타율도 높고. 근데 그래도 이게 눈여겨볼 만한 건 뭐냐면은, 지금 피안타율이 뭐 3할 3푼 1리, 장타율 5할 5풀 6리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원래 테너바이비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포심이 마이너스 13에 피안타율이 3할 8푼 3리였는데 지금 3할 3푼 1리까지 줄었어요. 최근 활약을 통해서 테너바이비의 포심이 피안타율 자체는 5푼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최근에 7경기 동안 테너바이비가 방어율도 훌륭하고 삼진도 굉장히 많이 잡고 있거든요. 요즘에 좀 특히 눈에 띄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 바이비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 경기는 저는 테너바이비를 한 번 더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빠따상으로 볼티모어가 한창 좋았었다가 휴스턴과의 지금 최근 두 경기에서 4안타 7안타로 빠따가 조금 식은감이 있거든요. 저는 뭐 요즘에 볼티모어의 홈런 페이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들, 산타네르 같이 지금 6월달 최다 홈런 치고 있는 뭐 그런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또 반면에 클리블랜드도 스티븐 ኳ 복귀 이후에 바닥도 많이 깔아주고 그런 테이블 세터의 활약을 주워 먹는 그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최근 5연승, 뭐 직전 경기도 13안타 치면서 빠따 내용적으로도 볼티모어한테 크게는 안 밀려요. 시즌 전체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근데 뭐 내일은 이제 살짝 아쉬운 거라면, 이렇게 그 클리블랜드 쪽에 불펜 소모가 많다는 점인데, 클리블랜드 불펜 일단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엠마뉴엘 클라세 올 시즌 최고 마무리죠. 벌써 세이브가 24개나 있는데, 오늘까지 클라세가 나온다면 3연투거든요. 직전 경기도 25구로 투구수가 적지도 않았었고, 이렇게 셋업 라인들, 케이드 스미스 같이 훌륭한 활약 해주는 애도 지금 연초에 걸려있기도 하고, 클리블랜드의 불펜 운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발은 클블이 나은데 불펜 운용이나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다는 점, 그게 거슬리긴 한데요. 저는 근데 이 경기는 클블 사이드를 좀 보고 싶네요. 클블이 역배기도 한데, 클블 승 사이드에다가 저는 뭐 오바 보는 거는, 물론 테너바이비도 아주 깔끔하게 막을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것도 있고 볼티모어 빠따 무서우니까 케이드 포비치에 대한 이런 신뢰도도 높은 편도 아니고, 클리블랜드의 철벽 불펜도 약간은 균열이 날만도 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클블 승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디트 대 필라인데, 일단 에런 놀라가 나오고 마이즈라면은 일단 구도상으로는 놀라가 낫다고 볼만합니다. 저번에만 마이즈가 6이닝 2실점으로 한창 안 좋은 분위기를 일단은 급한 불은 끄기는 했는데, 직전 경기도 애틀한테 4이닝 2실점으로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이닝 소화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놀라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렇게 커리어 내내 홈이랑 원정 편차가 있는 편인데,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홈보다도 원정에서 살짝 방어율이 낮기는 해요. 다른 시즌이랑 달리 원정에서도 잘하고 있고, 뭐 에런 놀라는 그냥 늘 적당히 이닝 잘 먹어주고 볼넷 안 주고 그런 투수인데, 키홈런 같은 부분은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도 훌륭한 활약 중이다. 작년이 조금 안 좋았었고 올 시즌은 제 몫은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스턴한테 연속 안타, 뭐 장타 허용하면서 크게 부진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다음 경기에 샌디 상대로도 6이닝 3실점 정도면 괜찮았었습니다. 그 경기도 좀 6회쯤에 접어들면서 실점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쉽긴 했지만은 본인의 활약 정도는 충분히 해줬던 것 같고, 통산으로 봐도 이 에런 놀라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4경기 동안 1.40 정도로 훌륭한 편이에요. 물론 뭐 옛날 전적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딱 한 경기가 이제 16년이고 나머지는 19년도 이후다. 비교적 최근인 것도 있고, 작년에도 7이닝 동안 12K 좋은 경기력 해준 적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선발 차이나 뭐 빠따상으로나
전부 다 필라델피아가 앞선다고 볼 만한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어제는 16안타 4홈런을 쳤는데 얘네들이 보면은 좀 몰아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휴스턴한테도 19안타 5홈런 친 이후에 그 이후에 거의 한 6, 7경기 정도 쭉 빠따가 침묵을 했거든요. 물론 이런 구도가 계속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지긴 하지만은 어제는 조나단 캐논 같이 좀 칠만한 친구였었고 저는 놀라라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봐가지고 저는 필라 사이드를 한번 좋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디트로이트 빠따가 어제 잘 쳤다고 한들 필라델피아 빠따가 요즘에는 훨씬 더 나아요. 최근 10경기 동안 뭐 2할 8푼 8리 치고 있고 홈런도 15방 뭐 카스테야노스, 하퍼 다 잘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필라델피아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저는요. 그 다음에 템파베이 대 시애틀은 저는 패스하고 싶은 경기인데 일단 두 선수가 비슷합니다. 타지 브래들리나 그 브라이언 우나 모두 정통파 파워피처 유형의 선수들인데 많은 삼진이나 포심의 구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타지 브래들리는 시즌 데뷔쯤에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털리고 다시 또 잘하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최근 3경기 분위기 자체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 걸로 보이고 브라이언은 한창 잘하다가 직전 이제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4이닝 동안 3실점 하면서 좋았던 분위기가 조금 꺼뜨려진 것들은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전에 이렇게 마이너리그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시즌 초반의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어가지고 저는 한 번 정도는 믿을만하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언더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긴 했는데 브라이언을 믿고 가기는 시애틀 빠따가 또 지금 개차반이잖아요. 뭐 템파베이도 그전에 비해서는 빠따가 좀 좋아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는 않다고 봐가지고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요즘 폼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혹은 브라이언 우가 직전 경기는 불안했지만은 한 번 정도는 더 믿을만도 하다. 이런 언급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대 토론토 얘네들은 저번에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 경기 이게 지금 그 크리스 베시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불투명하다고는 하는데 아마도 뭐 등판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저는 일단 물브 고곰이나 이런 데 나온 것들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테너 하우크가 요즘에 조금 실점이 많아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테너 하우크 이런 슬라이더 메이저리그 구종같이 1위거든요. 그냥 뭐 볼넷도 많이 안 주고 홈런도 엄청 적게 맞고 있고 그냥 하우크는 싸이형 주자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베시도 요즘 잘하고 있긴 하죠. 최근 9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6이닝 먹어주면서 홈런도 한 방밖에 없고 이런 뭐 방어 같은 것도 훌륭하고 베시도 분명히 좋긴 한데 저번 이 두 선수의 구도도 그 베시시 내려가자마자 토론토가 또 대량 실점하는 그런 구도였었거든요. 좀 불펜 라인에서 실점이 많았다. 토론토가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이미 가르시아, 뭐 로마노, 스완슨 이런 애들 작년에 잘했던 불펜들이 모두 다 나가래가 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드리면서 토론토의 불펜도 많이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제 보스턴이 불펜 데이를 하면서 양팀 다 불펜 소모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보스턴이 보면은 이렇게 어제 8명이나 썼었고 지금 오늘까지 던지게 되면은 그 3연투까지 되게 된 선수들이 6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이 오늘은 하우크가 조금 긴 이닝을 먹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안 풀리면은 이렇게 롱릴리프인 체이스 앤더슨 쓰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보스턴의 선발 그 불펜 운영은 쉽지가 않다. 이거랑 그리고 이제 또 토론토도요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5명이나 썼고 대부분이 좀 주력 자원들이고 이래가지고 보스턴이 불펜 빵꾸가 많긴 하지만 토론토도 적지는 않다. 이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양팀의 빠따 차이는 지금 극과 극이죠. 올 시즌에 보스턴이 토론토 상대로 3대0으로 좋은 전적 보이고 있기도 하고 토론토는 6연패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점수를 내야 될 때 못 내는 득점권 타율이 심각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냥 보스턴이 빠따상으로도 훨씬 더 나은 팀이라고 봐가지고 저는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이게 불펜까지 생각한다면 오바도 볼만합니다. 하우크가 그렇게 아주 단단한 모습은 아니라는 점 한 5월달에 엄청 좋았던 시기와는 달리 요즘에는 조금 실점이 있는 점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오바를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오바보다는 보스턴 사이드 보는 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저는요. 다음 경기 신시내티랑 피츠버그. 신시내티는 내일 스파이어스가 나오는데 이 친구도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여가지고 딱히 뭐 경기력에 대한 기대감은 적은 편이에요. 그럼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이렇게 좀 쓰이다가 올라온 이후에는 좋은 모습은 별로 없다. 마이너리그 성적 같은 건 괜찮았는데 올라오고 나서는 피홈런 같은 거 없고 괜찮긴 하나 딱히 스터프적으로는 믿음을 주지는 못한다. 그런 게 조금 걸리고 바로 직전 경기 때 피츠버그랑 상대를 했는데 그날 이제 6이닝 사실점으로 비교적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은 생각이 나고 자 베일리 폴턴은 올 시즌에
상당히 운이 많이 따른 투수라고 했었습니다. 밥입 같은 것들이 훌륭하고 그리고 느린 구속에도 불구하고 포심이 상당히 강점이 있다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포심이 원래 플러스 10이고 이 피안타율이 1할 6푼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쳐맞으면서 포심도 그냥 평범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폴터는 엄밀히 말하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봐야죠. 시즌 방어도 3.74 정도고 이 경기는 양팀 선수들의 투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양팀의 빠따 신시내티는 조금 이제 좀 부활을 해주고 있는 반면 그래도 좀 패배가 많이 있었고 이제 최근 보스턴과의 두 경기에서 11안타 10안타 쳤는데도 전부 다 패배를 했고요. 피츠버그는 꾸준히 못 치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동안 8안타 4안타 3안타 5안타 5안타 3안타 이런 식으로 그냥 5경기로 자르면 타율이 1할 3푼 팔리거든요. 피츠버그 빠따는 지금 심각한 상태이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하고 내일 양팀 모두 다 이렇게 빠따가 특정 조건 속에서 못 치는 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도 저는 그냥 언더 쪽으로 생각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별로 믿음이 많지는 않죠. 선발 투수도 사실 좀 만만한 그런 구도이기도 하고 베일리 폴터도 피홈런은 좀 많은 편인데 신시내티 홈구장 파크 팩터가 홈런이 가장 높은 구장이다. 이런 것들도 거슬리기는 해가지고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도요. 조금 더 보완할 점이라고 하면은 베일리 폴터가 신시내티 애들한테는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64타석 동안 367 정도로 피안타율도 높고 기대장타율 또한 엄청 높은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신시내티를 보는 게 맞긴 맞아. 빠따적으로나 이런 상대전적으로나 다 신시내티 쪽을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스파이어스에 대한 기대감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패스하거나 언더 정도만 생각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랑 애틀랜타 경기인데 일단 슈벨렌바흐라는 신인급 투수가 나옵니다. 애틀랜타도 부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랜스 린이 얘가 애틀랜타 상대로는 전적이 좋은데 요즘에 이제 좀 이닝도 많이 먹고 실점도 많은 편이죠. 그 직전 경기 때는 5.1이닝 동안 6실점을 했고요. 그 전에 3경기 동안 4이닝 정도밖에 못 먹으면서 실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랜스 린도 올 시즌이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시즌이라고 볼 만한데 그렇다고 해서 믿을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4.08 정도 이런 평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슈벨렌바는 첫 2경기 때는 좀 못했었는데 최근 2경기 볼티랑 디트 상대로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으로 그래도 믿고 이렇게 올린 보람은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냥 그 정도밖에 얘기할 게 없는데 사실 요즘에 에틀빠따도 에틀빠따지만 세인트루이스도 빠따가 좋거든요. 최근 6경기 동안 한 번 빼고는 다 2자릿수 안타를 쳤다. 샌프란시스코를 뭐 수입하기도 하고 요즘에 세인트루이스 빠따는 분위기가 좋은 편에 속하고요. 애틀랜타 빠따는 조금 이렇게 흐름을 찾는가 싶으면은 죽고 찾는가 싶으면 죽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기는 한데 글쎄 사실 린이 애틀 상대로는 좋았다는 거를 또 한 번 얘기를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랜스 린이 애틀 상대로는 126타석 동안 173 정도로 좋았다. 기대장 타율이나 뭐 볼넷이나 전부 다 준수한 수준으로 막아줬다는 건 있는데 근데 요즘 활약을 보면은 내일 경기 린이 애틀 상대로 잘할 거다? 이거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네요. 그냥 이 친구는 이렇게 올 시즌은 슈벨렌바는 얘는 이제 올 시즌에 처음 올려쓴 선수예요. 그냥 뭐 마이너리그에서 괜찮게 좀 보여가지고 올린 선수인데 애틀랜타가 뭐 와일드랩이라든지 슈벨렌바흐 작년에 올렸던 뭐 쇼버라든지 여러 선수들 올려 쓰고 있습니다. 부상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뭐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적당히 로테이션에 들만 활약해주고 있는 선수라고 봐야죠. 그냥 그 정도인데 저는 일단은 세인트루이스의 빠따가 좋아진 점으로 슈벨렌바흐 공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애틀랜타 요즘에 안 좋긴 하지만은 린이 애틀랜타전 상대전적은 좋아도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 그런 것들 고려를 해가지고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다음 이제 화싹 대 다저스인데 게럿 크로시에도 한창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는 살짝 아쉬운 바가 있긴 했었습니다. 워낙에 그전에는 화싹의 아주 독보적인 에이스당 활약 이런 것들을 해줬다 보니까 크로시에 대한 걸만한 기대들이 엄청 높았었는데 직전 경기도 뭐 그래도 못했다고 해도 6이닝 3실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고 그 경기도 삼진 많이 잡으면서 확실히 스터프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는 좋게 평가할 여지가 많이 있는 투수라고 보이고요. 저는 팩스턴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왕년에는 좌안인도 뭐 98만에 뿌리고 되게 좋은 선수였는데 부상도 많았었고 벌써 한 3년가량을 쉬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보스턴에서 조금 하고 다저스로 적을 옮겼는데 이제 올 시즌에는 좀 구속도 많이 안 나오고 볼넷도 많이 내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쉽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기록하고 있는 방어율 대비 이런 FRP 같은 것들은 상당히 안 좋게 찍힌다. 이런 것들로 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최근 경기들에서는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으로 절치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아마 팩스턴이 TBD였나? 크로시에는 믿을만 하고 팩스턴도 나오면 믿을만 하거든요.
아마 팩스턴이 못 나온다면은 뭐 야보로랑 같이 이렇게 궁합해서 나온 투수 있는데, 하여튼 다저스도 롱릴리프 투수가 한 두세 명 정도 구비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다저스는 롱릴리프 투수 자원들이 꽤나 있는 편이고 해가지고, 그런 구도에서는 화이트삭스 빠따 정도면은 그래도 좀 무마시킬만 하다, 이런 애가 또 있기는 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언더 보고 있는데, 이 경기도 말씀드린 바처럼 크로시나 팩스턴 어느 한쪽에서 그 선발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점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뭐 다저스가 이렇게 좋은 빠따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좌한 상대도 강력하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크로시를 조금 더 높이 살 것 같고 8.5 기준으로는 언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켄자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자, 레이건스가 등판합니다. 요즘에 레이건스 활약도 상당히 좋아요. 밑에 적은 것처럼 최근 7경기 동안 레이건스가 1.88 삼진 무지막지하게 잡고 있고, 올 시즌에 6개의 피오노밖에 없는 선수처럼 피오노도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상태이고요. 내일은 뭐 로더리 문호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스토프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워낙에 좀 방울 같은 것도 그렇고 공값을 못하는 투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선발상으로는 레이건스가 앞선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문효주도 아주 결이 없는 투수는 아니긴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켄자가 지금 OPS가 14등이잖아요. 얘네들이 아마 한 달 전쯤에는 OPS가 7등인가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꼬라박으면서 708 정도로 많이 줄었다. 특히나 최근 9경기를 전부 다 원정 시리즈를 했는데, 그게 지금 되게 심각하죠. 최근 10경기 타율 1할 8푼에다가 이 친구들의 강점이 빠다가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것들, 그게 제일 리스크입니다. 원래 이제 그 9경기 원정 9경기 시리즈 치르기 전까지는 15승 17패인가 그러겠다. 15승 17패. 어쨌든 요즘에 켄자는 원정을 이렇게 다니면서는, 원래도 얘네들이 홈이랑 원정 편차가 있는 편이었는데 더 심해졌어요. 원래 원정 타율이 2할 3푼 정도 됐는데 지금 2일 8입니다. 간만에 이제 홈으로 돌아와가지고 잘 칠 수도 있겠죠. 뭐 상대도 만만한 편이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최근에 원정에서 너무 안 좋아서 가지고 갑작스럽게 좋아진다고 보기는 저는 좀 그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네요. 요즘에 뭐 그 바비 위트 주니어 이런 애들도 부진하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 켄자 사이드를 보기는 볼게요. 이게 뭐 마이애미 빠따 훌륭한 것도 아니니까 아무래도 레이건스한테 막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 저는 켄자 사이드여도 그래도 언더 정도는 또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켄자가 이렇게 언더 게임이 9.5로도 상당히 많은 점, 마이애미도 기본적으로 언더 게임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켄자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레이건스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켄자 애들이 적당히만. 다음 경기 미러키 대 텍사스인데, 페랄타랑 로렌젤입니다. 페랄타는 한창 안 좋았는데 직전 경기 때는 조금 본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6이닝 무실점으로 약했던 천사빠따를 잘 상대를 해줬었고, 마이클 로렌제는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7경기 동안 딱히 뭐 스토프라든지 볼넷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주목할 점은 없긴 한데 1.88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요즘에 이렇게 한창 좋았던 7경기 중에 최근 3경기에서는 피홈런이 5방이나 있다. 일단 선발 분위기 차이는 뭐 페랄타보다는 로렌젠이 좋아 보이는 점,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로렌젠이 이게 미러키 상대로 귀신이거든요. 그것도 하나 보여드리면은, 마이클 로렌젠이 통상 많이 상대는 안 했지만은 미러키 애들 상대로 35타석에 피안타가 2개밖에 없는 수준이거든요. 067로 매우 상대 전적이 좋다는 점들, 이게 일단은 텍사스를 좋게 볼 만한 여지이긴 하다. 텍사스도 한창 빠따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최근엔 4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짠물 게임에서 승리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해가지고, 일단은 미러키도 최근 3경기 뭐 11안타, 10안타, 14안타 좋게 하고는 있는데, 좀 샌디에고 상대로 초반에 붕괴되거나 뒷심이 모자랐던, 다 이제 샌디가 끝내기 승리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기들이 좀 눈에 들어와가지고, 일단 빠따는 미러키가 낫긴 한데 로렌젠이 미러키 상대를 너무 잘했어. 그냥 그것도 좀 생각도 나고, 저는 텍사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도록 할 텐데, 이 경기가 텍사스의 일반승 배당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미러키가, 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지, 미러키가 1.49가 일반승으로 이렇게 가져갈 정도면은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거 미러키 사이드로 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텍사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 대 오클랜드 경기인데, 일단 선발 와꾸상으로는 오바 냄새를 맡고 싶긴 하거든요. 크리어선 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KLW34형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한창 그리핀 캐닝이 좋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시즌 초반에 개처박다가 그래도 좀 회복하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5월 달에만 2.60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상태가 안 좋죠. 6이닝 4실점, 5이닝 6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리핀 캐닝을 믿고 가기는 어렵다. 이 새끼가 막 양키스 상대로도 좋은 경기 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믿을 정도 수준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인 루이스 메디나, 이 친구도 공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또 볼넷도 되게 많고 마이너리그 성적도 안 좋고 뭐 이런 친구인데 그냥 오클랜드 선발 중에서는 메리나면은 상대가 못 칠 때 그럴 때는 9위로 제압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기대감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올 시즌에는 피홈런도 적은 편이고 작년보다는 나아진 양상이긴 합니다. 그냥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선발이 가장 좀 못 믿은 감이 있는데 양팀 빠따가 너무 개판이거든요. 지금 천사도 좀 빠따가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7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머무르고 있고 최근 5경기로만 줄여봐도 타율이 1할 7푼 1위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가끔 뭐 테일러 와드 같은 애들 큰 거 해주고 그럴 때 말고는 믿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클랜드도 상황은 똑같죠. 최근 5경기 동안 2할 1푼 너무 못 칩니다. 그냥 이러고 있어가지고 좀 만만해 보이는 선발이냐 아니면 못 치고 있는 빠따냐 어느 걸 볼 것이냐인데 저는 거기서는 언더 쪽으로 좀 살펴보고 싶네요. 뭐 양팀 다 특히 천사 쪽이 불펜이 매우 부실하다 이런 것들이 거슬리기는 하는데 저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근데 이 경기는 뭐를 봐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너무 이게 아다리가 안 맞으니까 선발들은 존나 못하는데 빠따는 또 더 못하고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저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샌디에고랑 워싱턴 대결인데 이 경기는 그래도 선발 왁구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죠. 특히 맷 월드론 이 친구가 이제 너클볼 투수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활약이 엄청 좋습니다. 원래 시즌 초반이나 작년이나 너클볼이 이게 잘 통할 때는 엄청 잘 통하는데 이게 또 뭐 예를 들어 좀 회전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은 무브먼트도 적어지고 그냥 배팅볼 수준이거든요. 근데 최근 8경기 동안 1.82 삼진도 많이 잡고 피홈런도 매우 적다. 그냥 지금 사실상 샌디에고의 에이스는 월드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시점인데 상대가 이제 좀 워싱턴에서는 만만하게 볼만한 패트릭 코빈이다. 근데 코빈이 얘가 올 시즌 좀 반반이죠. 존나 못할 때 반, 존나 잘할 때 반. 근데 존나 잘해봤자 어차피 이닝도 많이 먹어보면 7이닝, 적게 먹으면 5이닝 수준 그런 식인데 최근 2경기 연속으로 디트로이트 애리조나한테 5이닝 2실점 이런 피칭을 해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코비는 로테이션을 꼬박꼬박 돌면서 해주긴 해준다 이런 건데 선발상으로는 근데 코빈이 요즘에 좋은 활약을 보였으면은 냉정하게 코빈의 뭐 그런 구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아진 면모는 거의 없고요. 이제 처맞을 차례다 이렇게 보는 게 접근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말씀하신 바처럼 코빈이 5이닝 실점하면은 뜬금 호투를 해줬다고 봐야 되고 최근 2경기 연속으로 이렇게 해줬다면은 이거는 코빈이 처맞을 차례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기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단은 월드런 걱정은 크게 안 해. 물론 언제든지 처맞을 수 있는 그런 친구긴 하지만은 너무나도 최근 흐름이 좋다는 거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나 8경기 중에 7이닝 이상 먹은 게 3번이나 되다 보니까 그냥 샌디에고의 에이스라고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양팀의 빠따 차이 같은 경우는 이게 워싱턴이 콜로라도와의 그 쿠어스 시리즈를 펼치고 왔는데도 직전 경기는 뭐 4안타였었고 뭐 19안타 11안타 친 적도 있지만은 내일은 페코파크잖아요. 투수 친화적인 구장으로 확 가기도 하고 이게 샌디에고가 빠따 흐름이 진짜 재밌습니다. 얘네들이 확 불탔다가 확 죽었다가 이래요. 근데 직전 이제 한 4경기 정도는 확 불타가지고 4연승 전부 다 2자릿수 안타 치고 4경기 동안 15홈런을 깠는데 어제 이제 미러키한테 2대6으로 패배를 하면서 8안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또 엄밀히 말하면 샌디에고가 쭉 연속으로 잘 치다가 연속으로 못 치다가 연속으로 잘 치다가 연속으로 못 치다가 약간 이런 흐름인데 엄밀히 말하면 또 연속으로 못 칠 흐름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저는 그런 거는 좀 기대고 싶지는 않고 뭐 선발 차이의 우세라든지 그래도 최근 빠따 흐름 자체는 샌디에고가 나았다 이런 것들 얘기를 드리면서 샌디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릭 코빈이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죠. 통상 그 샌디에고 상대로도 엄청 약했다는 것들 84타석 동안 3할 오픈 1, 2면은 엄청 안 좋은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샌디에고 쪽을 좋게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 시카고 컵스 경기인데요. 스펜서 하워드랑 저스틴 스틸이 붙습니다. 양팀 선수들의 좀 요즘에 기량 차이는 천지 차이인 것처럼 보이죠. 아직까지는 지금 공홈에 스틸은 확정인데 이게 스펜서 하워드일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근데 이게 스틸이 요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이게 부상 이후에 올 시즌 좀 선발 데뷔가 늦었는데 초반에는 안 좋았다가 최근에는 확실히 회복한 면모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틸 경기 때 컵스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언노버 기준점을 되게 높게 해주는 경기가 많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모두 다 언더 까거나 컵스 사이드 봐가지고 꿀을 많이 빨았었죠. 최근 5경기 2.10에다가 피홈런도 없고 아주 작년에 좋았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냥 최근 활약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스넬이랑 같이 사이형 이렇게 레이스를 펼쳤었는데 스넬은 올 시즌 나가리가 되고 스틸은 다시금 살아난 모양새거든요. 최근에 활약이 그냥 좋아가지고 저는 어쨌든 저스틴 스틸을 조금 더 좋게 좀 놓고는 싶네요.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얘네들이 빠따가 사실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2안타밖에 못 치고 최근 5경기 5연패에다가
반면에 컵스는 빠따 분위기가 안 좋았었다가 요즘엔 좀 회복하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샘프가 내일 뭐 스펜서 하워드가 좀 길게 던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한들 선발상에서 비교할 바는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저는 C컵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언더 보는 거는 일단은 스틸이 조금 막아주고 컵스 애들도 글쎄 아주 빠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구장이 또 어마어마한 또 투수 신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C컵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탈리아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팀이기도 한데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지금 그거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게 크로아티아랑 이 양 팀의 현재 조별리그 상황을 한번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스페인이 일단 2승으로 1위를 선취한 상황이고 오늘 경기 뭐 이탈리아가 이긴다고 한들 1위는 뭐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려가지고 크로아티아는 지금 1무 1패 그리고 스페인한테 많이 좀 3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득실차도 밀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크로아티아는 이제 3위 진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대회가 4개 팀 6개죠. 총 24개의 팀이 참가를 하는데 24강 조별리그 한 다음에 16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3위 팀들 가운데서 성적이 안 좋은 두 팀을 잘라요.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3위 팀 6개 중에 4팀은 올라가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 헝가리 같은 애들도 승리를 하면서 뭐 이런 득실차 같은 것들이 많이 딸리긴 하나 어쨌든 3위 진출을 바라볼 수는 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크로아티아도 일단은 1무가 있기 때문에 승점 1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만약에 이탈리아를 잡는다. 그러면은 3위 진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일단은 이탈리아는 작년에 대회 우승팀이고 크로아티아도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해줬다고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탈리아 쪽이 조금 더 좋게 보이는 건 맞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최근 맞대결상으로 크로아티아가 이탈리아한테 굉장히 좋은 면모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옛날부터 해가지고 크로아티아가 독립한 이후에도 이탈리아 상대로 2000년대 이전에도 많이 비겼었고 그리고 2000년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에서 승리를 한 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월드컵 이후 바로 이후 평가전에서도 이긴 적이 있었고 유로 2012 이때는 조별리그 같은 조였었거든요. 이때도 크로아티아랑 이탈리아가 비긴 바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예선 2016년 유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무승부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가 최근 거의 한 이제 20년 넘게 이제 뭐 30년 정도 되겠죠. 크로아티아 상대로 승리가 없다는 점 이게 가장 거슬립니다. 이게 또 직전에 이탈리아 보면은 스페인한테 엄청 쳐맞았잖아요. 제가 그 경기 보면서 거의 뭐 윌리엄스가 이 퍼포먼스가 진짜 제가 2018년 아자르 이후로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 저 정도의 퍼포먼스를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탈리아가 고전을 했는데 뭐 크로아티아도 스페인한테 3대0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잘 싸우긴 했거든요. 이탈리아가 스페인한테 거의 뭐 이게 3선 라인, 조르지뉴 바렐라 뭐 이쪽 라인에서 앞쪽으로 거의 전진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좀 기술력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내일은 아마 프라테시나 펠레그리니가 빠지고 좀 더 역동적인 자원들로 넣을 거다. 혹은 중원에 이제 안정감을 더할 거다. 이런 교체를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뭐 모드리치나 코바시치, 브로조비치 전부 다 나이가 많이 많다는 점 이런 것들도 거슬리기도 하고 이게 크로아티아의 좀 공격 전술 가운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건 지금 여기랑은 다르게 그바르디오를 센터백에 세우고 지정혁이 때는 그 페리시치를 레프트백에 세웠거든요. 근데 페리시치를 왼쪽에 세우는 가장 큰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이 친구가 근면성실하기도 하지만은 피지컬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이 페리시치를 왼쪽 위로 크게 올리고 크라마치는 원래 공격수답게 조금 더 인사이드로 가고 이 페리시치를 향한 롱볼 전술들 그리고 반대편에서 뭔가 크로스 플레이를 만들어가지고 페리시치가 박스 안까지 가담을 하는 이런 구도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하필이면은 페리시치를 막는 선수가 디로렌조라는 점. 디로렌조는 뭐 수비적인 기여도 꽤나 괜찮고 피지컬적으로도 안 밀리고 3백에서도 윙백도 쓸 수 있지만 3백의 오른쪽 스토퍼 이렇게도 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리시치를 활용한 전술이 그렇게 통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물론 제가 뭐 이탈리아 팬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탈리아가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직전 스페인처럼 이탈리아가 아주 3선에서 못 나오게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크로아티아의 이 모드리치, 코바시치, 브로조비치는 나이도 많이 있고 스페인만큼의 그런 전방 압박이라든지 1차적으로 막아내는 능력 저지선 역할이 스페인만큼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전보다는 수월할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라든지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로아티아가 진출은 좀 힘들겠죠.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알바니아 대 스페인인데 이거는 근데 스페인이 아직까지 오늘 경기 로테이션을 돌릴지 여부는 제가 못 찾았는데 근데 돌릴 가능성이 높기는 해. 이미 뭐 조 1위 진출은 확정적이고
그래갖고 딱히 막 애들을 많이 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스페인이 원래 여기 양 윙 보면요 니코랑 지금 야마를 썼잖아요. 특히 좀 드리블러 유형 그리고 좀 스피드가 빠른 유형. 스페인이 원래 사이드에다가 뭐 페란 토레스라든지 뭐 다니 올모 좀 더 옛날로 가면은 이니에스타를 세운 적도 있었고 보통 뭐 페드로라든지 엄청 막 스피드가 빠르다거나 이렇게 개인 능력으로 상대를 찢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잘 배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니코랑 야마를 세웠잖아. 얘네들을 세울 정도로 얘네들의 개인 기량이 훌륭합니다. 받쳐주는 뭐 패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상황을 잘 만들고 있고 아마 스페인은 이제 로드리가 경고 누적 때문에 이 경기는 못 나와요.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다른 친구로 채울 수도 있겠다. 뭐 미켈 메르노 활용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알바니아가 아무리 잘 짜고 나온다고 한들 스페인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팀의 역대 맞대결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스페인이 팬바도 있었고요. 물론 옛날부터 많긴 하지만은 알바니아가 뭐 지난번 이탈리아나 크로아티아한테 보여준 것들 특히 크로아티아전에서는 저력도 보여주긴 했지만요. 난 이거 스페인이 지금 어제 독일의 경기라고 보고 나니까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만큼의 경기라고 보여주는 팀은 없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오늘은 스페인이 힘을 많이 뺄 수도 있다. 뭐 아무래도 뭐 아요세 페레즈라든지 평소 못 썼던 애들 그런 애들을 쓸 수도 있는 날이긴 해요. 그리말도도 한번 써보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최대 스페인의 2.5 마인드 노려볼 법은 하다고 봐요. 그 정도로 스페인이 경기력이 너무도 좋고 스페인은 사실 선수 몇 명 갈아 껴도 얘네들의 DNA가 너무도 훌륭하잖아요. 포지션 축구 같은 것들이 너무 그냥 좀 현대 축구의 기틀을 세운 그런 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 알바니아가 스페인 상대로 아무리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럴 거면 그냥 스페인의 개 마행까지 질르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스페인이 오늘은 로드리도 없고 맨시티에서 로드리가 빠지면 경기력이 엄청 뒤흔들리는 거 많이들 아시죠? 그것도 그렇고 스페인이 좀 다소간에 로테이션도 많이 돌릴 수 있다는 점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이 경기를 뭐 여러분 선택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 쪽을 대승으로 이렇게 좀 생각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코파 아메리카로 볼 텐데 콜롬비아 대 파라과이, 브라질, 코스타리카 이렇게 두 경기가 있는데 자 일단 제가 파라과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얘네는 극 언더팀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칠레와의 평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딱히 그런 모습이 아주 들어지진 않는다 이런 것들 생각이 나고 반면에 이제 콜롬비아는 정말 단단한 팀이거든요. 맞대결 전적 양팀의 콜롬비아랑 파라과이 맞대결 전적 보면은 파라과이가 일단은 콜롬비아한테 좀처럼 승리를 많이 못 거뒀습니다. 승점상으로는 콜롬비아가 많이 가져갔었고 월드컵 남미에선 이런 데서는 비긴 적도 많이 있긴 했지만은 최근에 콜롬비아 흐름이 매우 좋거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콜롬비아가 최근 A매치에서 이렇게 스페인을 잡은 적도 있었고 쭉 보면은 그냥 8연승에다가 지금 패배한 기억이 엄청 오래됐어요. 2020년 월드컵 전에 그 아르헨티나한테 패배했던 것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패배가 없거든요. 쭉 이렇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한번 비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요즘의 콜롬비아 기세는 상당히 훌륭하다. 그냥 A매치에서 20경기 넘게 무패행진 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제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뭐 파라과이는 이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 콜롬비아 일단 승리 사이드를 보긴 보는데 배당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신 분들은 뭐 언더라든지 콜롬비아의 햄무 이런 것들도 봄직은 것 같네요. 양팀이 무승부도 꽤나 많았다는 거 이런 것도 거슬리긴 하지만은 저는 콜롬비아 쪽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요. 브라질이랑 코스타리카 경기인데 자 코스타리카는 이제 좀 이제 이전 세대 케일러 나바스라든지 셀소 보르에스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루이즈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는 보통 라인업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 전에 우리가 알만한 이름은 조엘 캠벨 정도? 그 친구 말고는 대부분이 좀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얘네들이 좀 저력이 있었던 2010년대 중반 이때보다도 전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금 양팀의 상대 전적 보면요 코스타리카를 4번 패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브라질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도 전승이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브라질이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역대 브라질한테 무승부도 거둔 적이 없다.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긴 하네요. 저는 또 이렇게 뭐 정보충이라 가지고 기록충이어 가지고 이런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을 좀 신경 쓰는 편인데 브라질이 코스타리카한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는 것들. 뭐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이나 그리고 이번 월드컵 지난 월드컵 그 조별리그에서도 2대0으로 브라질이 승리한 바가 있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때보다도 코스타리카가 거의 한 10년 이상을 팀을 지탱을 했었던 브라이언 루이스 뭐 테하다 뭐 셀소 보르에스 다 이런 친구들이 코스타리카 역대 A매치 출장 횟수나 이런 것들 다 기록 세우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케일러 나왔으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한 세대가 저물어간 코스타리카여가지고
제 아무리 브라질이 지금 좀 아쉽다고 한들 저는 그래도 여러 차례 브라질이 감독 교체 이후로 티테 감독이 한창 안 좋았었다가 감독 교체를 한 이후로는 좀 좋아진 면모가 있었다.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도 뭐 사상 최초로 3연패 하고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브라질이 요즘엔 좀 안정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그냥 브라질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네요. 뭐 저는 뭐 브라질 사이드에다가 마인 같은 거 1만 정도는 뭐 쉽게 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오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